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갈등과 협상입니다. 갈등 협상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 그 우리 조직 행동과 관련된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설명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였어요. 그때 말씀드린 요거 관련된 실제로 하기보다는 적용 사례가 있는데 요걸 한번 이야기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가 그렇게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 갈등과 협상은 갈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갈등의 형태, 떠나는 갈등의 과정, 또 갈등 관리에 대한 전략, 그 뒷부분은 이제 협상 과정, 그리고 협상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직 내에서의 갈등입니다. 갈등이라 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고 과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각 또는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개인 또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 하죠. 갈등에는 실질적인 갈등이 있겠고 감정적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은 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개인 간에도 일어나고 집단들 사이에 일어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기업 중에 코닥, 여러분 아이고야. 코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카메라 필름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코닥. 이 코닥이 아주 예전에 뉴욕 주법을 위반해서 산업단지에 독곡물을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독극물 유출해서 여러 환경 관련된 집단들과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닥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 비밀 정보, 커피 제조사들이 어떤 비밀 정보를 공유할 것을 강요한 감독자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명에 가까운 전직, 현직 커피 제조사들이 스타벅스에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커피 제조사들이.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에 대한 또 보상을 했습니다. 한 1억 500만 달러 정도로 보상을 했던 적도 있죠. 조직에서 때로는 다른 팀 또는 개인들과 어떤 불일치 혹은 충돌로 인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은 스트레스와 불편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뒤편에서 보겠지만 모든 갈등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갈등이 팀과 조직에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요거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간의 이 두 사람 간의 사업상 갈등으로 인해서 두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두 사업자야말로 이런 IT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가 너무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은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인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서로 대립되어지는 두 명 이상의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개인 내의 갈등입니다. 즉 어떠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 기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제적이거나 지각된 압력에 의해서 개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단 간 갈등입니다. 요거는 조직 내의 집단 간에 발생하는, 예를 들면 이거죠. 한 기업이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니,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쪽 부서 그리고 다른 쪽 부서가 이거 분배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서로가 더 많이 갖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 보자면 마케팅부와 생산부를 예를 들어볼게 한번. 마케팅부는 아무래도 그 판매 수익 목표에 초점을 두겠죠. 하지만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잡겠죠. 그래서 두 조직 간에는 약간의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직 간 갈등입니다. 조직 간 갈등. 이거는 보시다시피 보면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조직 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갈등 관계죠. 경쟁 관계이며 갈등 관계이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애플이 삼성전자에 소송도 건 적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초반에 그 특허와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죠. 또한 예를 들자면 그 항공기 제조업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 간의 갈등이 이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보잉과 에어버스는 정말 그 통상 협상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대표적인 갈등을 겪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능적 갈등이라 함은 개인들 사이 또는 집단들 사이에 생산적이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 보너스 문제 할 때 할 거니까 요거는 표시해 두세요. 표시. 그 저희 보너스 문제는 그 OX 아니면 단답형이에요. OX 아니면 단답형이니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능적 갈등은 생산적이며 건전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적이며 건전한 논쟁.
갈등이 건설적일 때 이러한 갈등은 기업 내부의 성과를 높여주고 또한 회사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기능적 갈등은 집단의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역기능적 갈등은 개인 또는 팀의 부정적 영향, 불이익, 부정적 영향 혹은 뭐 불이익을 합시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기능적 갈등은 서로 간에 개인 또는 팀 간에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으려 하고 또는 어떠한 해결책이나 목표에 동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겁니다. 이런 주저함에 의해서 이러한 역기능적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역기능적 갈등이 높다면 조직의 목표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근이 일어날 수 있고 이직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근무 성과도 역시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적 갈등은 성과에 유리하다. 하지만 역기능적 갈등은 낮은 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 두 가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적 갈등 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표면으로 나오게 할 수 있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기능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또한 우리가 집단 사고를 할 텐데 집단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반대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게 하고 재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능적 갈등은 집단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없겠죠. 한쪽으로 쭉 밀어나가니까. 자, 또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충돌되니까 그만큼 정보의 양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엮이는 갈등은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한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갈등에만 돌립니다. 갈등에만. 갈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단 응집력을 나쁘게 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서로 적대감만 생기니까 여기 보시피 개인적 적대감이 촉진되니까 집단 응집력은 나빠지게 된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적대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정적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서 또한 성과 그리고 직만족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근, 이직 이게 파괴적인 결과죠. 이 갈등으로 해서 제일 파괴적인 결과가 바로 이 결근, 이직이 될 수 있겠죠. 자,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 해결은 엮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이
제거될 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봉합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어야지만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야지만 직접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의 단계 혹은 과정, 단계, 과정 이 부분 잘 봐두세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각 네 문제가 되니까 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갈등 과정입니다. 과정, 단계 혹은 단계라고 볼게요. 총 4가지, 4단계로 살펴보도록 하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는 8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8시 반에 근무가 스타트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거의 매일 9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팀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이제 외투를 벗고 이제 커피 한 잔 가져와서 컴퓨터를 딱 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9시 반이에요. 이런 게 그 갈등 요런 이 A라는 사람의 성향이 갈등의 선행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 요인이 됩니다. 잠재적 분쟁의 장면에 기여하는 요소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자, 그다음 이제 그 갈등의 이제 갈등이 지각되고 느껴진 갈등 단계입니다. 지각되고 느껴진 갈등입니다. 자, 요 A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시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9시 반에 딱 시작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8시 반 시작인데 자, 그럼 9시 35분이 됐습니다. 이 A는 이제 딱 시작이죠. 컴퓨터 켜고 딱 시작인데 근데 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왔어? 라고 합니다. 지금 왔어?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이제 같은 팀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들이 막 웃어요. 낄낄낄 하고 웃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본인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지각하겠죠. 그리고 느끼겠죠. 또한 같은 팀 구성원들의 비난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A라는 사람과 팀 구성원 간의 감정적 차이를 알아채고 느끼는 단계가 바로 이 지각된 갈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면 이 A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A가 느낀 갈등을 언급을 할지 혹은 무시할지. 자, 언급할 것인가 아니면 언급하지 않을 것인가. 갈등입니다. 이런 거. 명백한 갈등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반응을 유발하는 행동을 합니다. 갈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갈등을 억누려야 되겠죠. 갈등을 만약에 억누른다, 이 낄낄끼로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갈등과 확대된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놓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분쟁의 결과를 포함하는 갈등의 결과 단계입니다. 자, 이 A란 사람, 이 A와 다른 팀원들이 명백한 갈등의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우리 앞에서 말한 기능적이 될 수 있고 혹은 역기능적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팀에 언급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A 자신의 지각에 대해 설명하고 늦게 온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일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늦은 만큼 조금 더 일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의사소통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냥 A가 업무를 완수하는 나 언제 도착하고 떠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냈다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늦게 도착해도 일을 끝내고 간다라고 다른 팀원들에게 화를 낸다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가겠죠. 즉 여기 엮이는. 자, 그래서 갈등 결과 단계에서 기능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역기능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종류입니다. 총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 갈등이고, 그 다음 과정 갈등, 그 다음 관계 갈등. 요거는 관계 갈등이네요. 제가 요거 PPT 올릴 때는 요거 수정해서 올릴게요. 관계 갈등입니다. 자, 우선 직무 갈등입니다.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정된 업무의 방향성이라든지 내용, 목표에 대해서 개인들 사이의 충돌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들 사이의 충돌이다. 이러한 높은 직무 갈등이 발생하면 원한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적대감, 공격성을 띨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일치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낮은 수준의 직무 갈등이라 하면 직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토론한 토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고 창의성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 갈등은 너무 높으면 원한 분노, 하지만 낮은 수준의 직무 갈등은 긍정적인 결과, 즉 개인들 사이에서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있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갈등입니다. 과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충돌입니다. 이건 직무 갈등과 같이 과정 갈등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 한 조직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개인 그리고 집단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과정과 관련된 접근법 그리고 접근법과 관련한 최고의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 갈등이 또 높다면 과정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서로 간의 무관심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원한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불만족,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이 다 낮은 수준에서는 긍정적, 높으면 부정적인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갈등입니다. 관계 갈등은 직장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격적 충돌,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이걸 우린 관계 갈등이라 하죠. 이런 관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건설적이고 또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분쟁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관계 갈등은 적대감, 불신,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기 때문에 조직에 아주 파괴적이고 유해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관계 갈등을 관리하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목표, 즉 우선순위로부터 자원들을 빼앗아갈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팀이 모여 있으면 한 팀에는 서로가 다 성격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의 관계가 이런 릴레이션이 조금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리자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무에서 오는 갈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오는 갈등, 관계, 릴레이션에서 오는 갈등, 이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거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갈등 관리 전략에 들어갑니다. 갈등 관리 전략. 이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가 타협입니다. 타협부터 볼게요. 한번. 타협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각 당사자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양보하는 해결책, 양보하려는 해결책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도 완전 이기거나 지지 않도록 최적 해결책보다는 수용 가능한 최선이죠. 이게 최선. 최적보다는 최선,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한다. 서로 그러니까 각 당사자가 뭔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걸 서로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해결책, 타협입니다. 타협. 첫 번째 타협이고,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즉 강압 그리고 혹은 지배에 의해서 승리를 얻으려는, 강압, 지배에 의해서 승리를 얻으려는 이런 게 바로 요거입니다. 그 강압 혹은 그 지배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여기 가면 갈수록 이쪽이 독단이에요. 독단.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 독단을 하는 거고, 이쪽은 올라갈수록 비협조, 여긴 협조죠. 그러니까 비협조적인데다가 독단성을 띱니다. 즉 강압, 지배에 의한 거죠. 상대방의 희망에 반하여서 일하고, 우리 좀 더 승패를 보겠지만 승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하거나 혹은 권위를 통해서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권위죠. 권위. 강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자, 그 다음 이제 회피 보겠습니다. 이거는 독단적이진 않은데 비협조적이에요. 즉
그 갈등 자체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채 하려는 거, 존재하지 않은 채 하려는 겁니다. 난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회피하는 거죠. 즉,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 이게 바로 불일치를 줄이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거죠. 어떠한 대가로도 중립을 지킨다. 회피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용 또는 완화, 수용이나 완화입니다. 요거는 관계자들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견해를 수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견해를 각각이 견해를 수정하려는 비독단적이며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독단적이며 협조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규칙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표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이점을 완화시킵니다. 서로의 견해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용이나 완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협업 및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가 협동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 찾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의 합동 노력. 보시면 차이점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문제점을 잡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자, 우리가 5가지 했는데 무엇이 가장 맞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맞을까? 그걸 우리는 하나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쓸게요,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총 5명이 나와요. 우선 중요한 게 A, B, C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C는 여기 어떠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A, B, C가. C는 상사입니다. 즉, 이 회사의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C는. 그리고 A, B는 동료예요. A, B는 동료고, 여긴 동료고, C는 CEO입니다. 자,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우선 그 얘기부터 할게요. A와 B가 만나는 지점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만나는 지점. 그 어떤 그 제품이냐면 핸들링 암이라는 제품입니다. 핸들링 암이라는 제품이에요. A가 말합니다. 이 핸들링 암의 판매가 잘 되어 왔어. 근데 2달 전에 어떤 회사를 우리는 뭐로 할까요? Z를 합시다. 어떤 회사를 Z를 할게요. Z라는 회사가 우리 거랑 거의 비슷한 핸들링함을 시운전하는 걸 시사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A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B가 말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건강하고 사업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B는. 자, 이에 대해서 A가 말합니다. 동의해. 근데 Z가 핸들링함을 우리 것보다 10% 싸게 판다는 겁니다. A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는 품질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Z의 제품이 품질이 좋은데 지난 2달 동안 우리 판매를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현 고객 중에 하나가 이 Z의 새 공장에서 만든 핸들링암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B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B가 말합니다. B가 말해요. 이걸 우리 CEO인 C에게 말해봤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말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해요. 그 판매 감소를 CEO가 판매 감소를 감지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나는 CEO인 C에게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판매가 다시 증가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나는 CEO가 이것에 잘 대응하고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않다고 얘기해요. CEO가 이에 대해서 잘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그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이 C와의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C와 정면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는 그 CEO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 제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CEO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선호한다는 걸 B는 압니다. 그래서 B는 이러한 감소된 판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Z란 회사와 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 A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A는 B가 기대했듯이 CEO가 이러한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뉴스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A가 말했듯이. 그래서 C는 말합니다. C는 말합니다. 왜 나한테 덜 일찍 찾아오지 않았냐고. 왜 늦게 찾아왔냐고. 이때 B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EO가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얘기합니다. B가 얘기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B가 얘기합니다. 하나의 첫 번째 대안은 Z가 제시한 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다. 근데 이것은 시장에서 우리를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고객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CEO가 말해요. 뭐라고?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싸구려 회사가 자사의 핸들링 암을 싸게 팔기로 결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격을 내리지 않을 거다. CEO는 내리지 않을 거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B의 제안을 그냥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가 물어요. CEO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CEO가 말합니다.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 Z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2개월 더 기다릴 거고 만일에 우리 판매가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그때 가서 행동을 취할 거라고 이제 이 CEO가 말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객을 계속 Z에게 뺏기고 있고 B 역시 마찬가지예요. B는 이 CEO의 단기적 해결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지금 이 B는
CEO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에게 동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A가 말합니다. A가 말해요. 자, A가 A는 제가 고객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는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CEO는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흥분해서 화를 내는 거죠. 자, 이때 B가 얘기합니다. B가 경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한 달, CEO는 2달 이렇게 말했잖아요. 2달. B는 우리는 한 달은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한 달. 2달 기다리지 말고 한 달을 기다려보자. 한 달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만약에 한 달 기다렸는데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그때 A, B, C가 다시 모여서 다른 전략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양측 그러니까 A랑 CEO에게 말합니다. 즉 타협하자라는 거죠. A는 즉각적 동의합니다. CEO 역시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납니다. 판매가 급감합니다. 심지어 이 제품의 정규 고객 중 둘을 잃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죠. 또 3명이 모여요. 3명이 또 모입니다. 자, CEO가 말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길 원하냐?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Z 회사보다 싼 가격에 판매할 거고 그 Z 회사가 어떤 표정으로 그걸 지켜볼지 한번 볼 거다라고 말합니다. A가 얘기해요. 근데 이 Z도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이때 CEO가 말합니다. 그땐 우리가 그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겠다. 그 Z는 우리와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바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는 극단적인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전술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만일 A 말대로 Z가 가격을 더 내리면 어떡하냐? 만약 더 내린다면 CEO 당신이 저 때의 반응을 우리도 더 내린다. 따라서 더 내린다. 이걸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약 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가격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우리는 핸들링함을 팔 때마다 손해볼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CEO가 양보합니다. 첫 번째 가격 하락을 실험해보자.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저 Z 회사가 우리의 가격과 경쟁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Z가 시장에서 Z를 몰아내면 가격을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돌리겠다 라는 겁니다. 원래 가격으로. 그리고 또 두 달이 흐릅니다. 2달 흘러요. CEO가 틀렸어요. Z는 가격을 더 낮춥니다. CEO는 우리가 가격을 낮추면 Z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Z가 가격을 더 낮춰요. CEO는 이 회사는 더 많은 거래처를 잃게 됩니다. 이때 CEO는 저 B와의 약속을 어기고 게다가 상의도 없이 그 A에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핸들링 암 가격을
다시 한번 낮추라. CEO는 B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다시 한번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B는 이 CEO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CEO가 약속 어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CEO가 왜 관리자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지가 너무 궁금해합니다.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왜 나와 A를 왜 신뢰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내용이고, 그 뒤편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좀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여러분 직접 보면서 제가 수업했다면 제가 방금 이런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 B, C 이 세 사람 얘기했는데 이 A, B, C는 우리 요거 있지 않습니까? 5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 그리고 B 그리고 CEO인 C는 여기 어떤 유형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인가? CEO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많겠다. C. B는 이 5가지 중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B. 제가 묻고 싶은 B라는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형태가 가장 맞을까? 적합할까? 라는 거예요. 타협이죠. B라는 사람은 타협과 가장 유사한 최적 해결책보다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 나와요, 여러분. A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는 여러분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프라인이면 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만약에 C를 제가 맡는다면 어떤 다른 분이 A를 맡고 B를 맡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저 혼자 이렇게 A, B, C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여기 조금 대본이 있어요. 대본 있는데 여러분 A는 뭐라 생각합니까? B, C는 요 두 가지가 딱 맞는 것 같은데 A는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잘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요거 A는 회피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이렇게 되었다 라는 거 보시고 뒷부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패패 전략 나옵니다. 패패 전략, 승패 전략, 승승 전략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요 5가지 갈등 관리 전략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선 패패 패패 전략입니다. 패패 전략은 이러한 거죠. 누구도 갈등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누구도 둘 다 지는 겁니다. 둘 다 패패예요.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고 또 유사한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바로 회피입니다. 회피. 우리 앞에 받는 거죠. 누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 아까 봤던 A가 비슷해. A가 앞에 보면은
그 CEO랑 얘기를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회피합니다. 회피.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은 척하고 거의 그냥 아는 척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 이게 사라지겠지라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용 또는 완화, 앞에 보셨죠? 수용 또는 완화. 요거는 갈등 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없애고 유사점과 합의 영역을 강조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요거는 B는, 요거도 약간 맞아요. B는 수용 또는 완화, 합의점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의 영역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B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합의 영역, 즉 아까 두 달이 아니라 두 달간 두 달간 보는 게 아니라 한 달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의 영역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평화로운 공존은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무시하고 종종 좌절 또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타협입니다. 타협은 각 당사자가 그 어떤 조금은 좀 누그러진 주장, 온건한 주장과 협조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자 할 때, B가 여기 타협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타협은 그게 있습니다. 타협은 완전히 A가 이렇게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B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양보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미래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다. 왜? A가 다 가져가지 않은 부분에서 A가 좀 불만이겠죠. B가 가져가지 못한 건 또 B가 또 불만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승패 전략입니다. 승패 요거는 한 당사자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 욕구를 배제해버리고 달성하는 걸 승패입니다. Only one, 나만이란 겁니다. 높은 자기 주장 그리고 낮은 협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비협조죠. 높은 자기 주장과 비협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승패. 앞에서 봤다시피 한 당사자가 권력 또는 지배 혹은 본인이 가진 본인만의 특별한 기술, 이 사람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 되면 독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위적 명령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권위적 명령이죠. 권위적 명령. 관리자나 팀장과 같은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해결책이 제시되면은 누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승이 있으면 패가 있습니다. 승이 있고 패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당사자 중에 적어도 하나의 욕구를 억제해버리는 한 사람은 무조건 패죠. 이래 되면은 마찬가지 향후 갈등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승패입니다. 그 다음 승승입니다. 윈윈. 이거는 높은 협조성 그리고 또한 높은 자기주장, 높은 협조, 높은 자기주장을 혼합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협업 및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 당사자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적용 사례에서 뒤편에 얘기가 더 있어요. 스토리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ABC가 있는 회사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Z라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가 제안합니다. B가 제안해요. Z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아주 젊은 사람 2명이 주축이 된 회사입니다.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런데
요 회사는 ABC가 이 회사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생산 시설이 공장이 큽니다. 근데 Z는 신생 회사고 작은 회사예요. 근데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만난다면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합치자고 말합니다. CEO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CEO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만나요. 만나서 이제 그 협상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승승전략이 나옵니다. 높은 협조. 요 양 당사자가 협조합니다.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높은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기주장. Z가 작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하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 자기주장을 하고 둘 다 이루어집니다. 높은 협조, 높은 자기주장. 자, 이게 바로 이 승승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잠시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요 협업 및 문제 해결이죠. 이게 승승전략. 요거는 요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여기 이 회사와 Z 회사가 갈등 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각 당사자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이 회사. 여기는 풍부한 생산 시설, 그리고 여기는 혁신적 기술력.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런 목표를 수용할 수 있어야겠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또한 이 두 당사자가 어떠한 사실과 느낌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정직한 책임을 지는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 프로세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소비하기 때문에 서로 양 당사자가 꺼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협업 및 문제 해결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때로는 다른 전략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우리 승승전략까지 봤습니다. 다음 협상이요. 네고시에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네고시에이션 협상론이라는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OB에서 조직행동론에서는 간략하게 협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까 적용 사례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또 만약에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같이 보면은 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건 좀 간략히 말씀드렸었어요. 자, 협상이라 하면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죠. 요때 서로 다른 선호도 갖고 있을 때 공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죠. 그 공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여기 나오죠. 내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요거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오는 분배적 협상, 분배적 협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분배적 협상은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 중에 고정된 양을 요구하려는 고정되어 있는 양을 요구하려는 양자를 포함하는 전략. 말은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 중에 좀 쓸게요. 고정된 양이에요.
이런 어떤 고정된 양을 요구하려는 양자를 포함하는 전략, 즉 양자가 이 자원 중에 고정된 거를 원합니다. 고정된 양을 원해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중고차를 사려 해요. 그러면 제가 중고차 사려는데 요거 중고차 사면 분명히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러면 이 수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차 가격을 깎아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사원은 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원하겠죠. 이때 제가 이 차를 사려면 제가 사려면 저는 가격 할인, 저쪽은 자기가 받으려는 최고 가격.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게 뭡니까? 어느 한쪽은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는 거죠. 바로 승패가 되겠죠. 어느 한쪽은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는 승패가 되겠죠. 자, 또 분배적 협상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협상을 끝내기 위해 타협하는 거예요. 자, 저와 자동차 판매사원이 오랫동안 얘기합니다. 서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와 판매사원 둘 다 좌절합니다. 자, 이때 판매사원은 저에게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는 걸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하지 않는데 라고 느껴요. 결국에는 판매사원 그리고 제가 모두에게 가격에 동의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와 판매사원은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분배적 협상은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히 자존심이 끼어들 때 정말로 이거는 의지의 실험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요구되는 이런 장기적 관계 형성보다는 다시 거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의 단기적 협상에 이건 더 적합합니다. 단기적 협상에 더 적합한 게 바로 이 분배적 협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협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서로가 윈윈이에요. 윈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상하는 양자를 포함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윈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상하는 양자를 포함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파일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한쪽씩 갖게 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협상은 서로가 장기적 관계입니다. 장기적. 얘는 분배적은 단기적에도 더 맞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가 장기적 관계 형성을 원하는 어떤 회사 간에 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의류 제조업자가 그 원당 공급자랑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하기를 합니다. 제조업자는 공급자가 할당된 시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원단을 어떤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단 공급자는 동의했고 정식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양측이 모두가 승리하죠. 제조업자는 합리적 가격에 원단 공급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원단 공급자는 의류 제조업자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양측 모두 협상으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죠. 승승이죠. 승승. 분배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승패.
승이 있고 패가 있고 요거는 승승. 자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배제 협상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타협 있을 수 있다. 타협. 그러니까 즉 타협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타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타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만약에 저는 1000만 원에 사기를 원하고 판매업자는 1500을 원해요. 근데 한 1200에 결정납니다. 이때 상황이에요. 이때. 분배협상 중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그냥 이래 되면은 서로가 다 좌절이잖아요. 저는 1000만 원 주고 사고 싶었는데 1200만 원 주고, 판매업자는 1500만 원 주고 싶었는데 1500만 원 받고 싶었는데 1200만 원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이라 함은 제가 얻고자 하는 최선의 그거고, 저쪽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게 1500인데 1200이어서 요 상황에서의 좌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면 통합적인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분배적 협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승패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상황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지배를 걸기 위해서 우리 표현이 있는데 단단한 싸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싸움, 단단한 분배적 협상, 그리고 부드러운 분배적 협상, 두 가지가 있어요. 단단한 분배적 협상 그리고 부드러운 분배적 협상, 두 가지가 있는데 단단한 분배적 협상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당사자는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를 찾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극대화하려고. 저는 끝까지 1000만 원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00만 끝까지. 근데 부드러운 분배적 협상은 한 당사자나 양 당사자가 이걸 끝내기 위해서 양보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결국엔 1200만 원 간다는 겁니다. 1200만 원으로. 이러한 부드러운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굴복하게 되겠죠. 어느 한쪽이 양보하니까. 어느 한쪽이. 이것도 마찬가지 타협으로 볼 수 있겠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당사자가 가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죠. 요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최소한 잠재적 불만은 남아 있다. 저는 1000만 원 주고 사고 싶었고 저쪽은 1500만 원 주고 사고 싶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거 좀 협상 구역 보면서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취업 준비생이 있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이 채용 담당자와 취업 제한에 관해서 협상하는 전형적인 양자 간 분배적 협상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이 취업 준비생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취업 준비생은 채용 담당자에게 6만 달러의 급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6만 달러. 그리고 즉 초기 제한이겠죠. 또 이 취업 준비생은 최소한 5만 달러의 양보 지점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 6만 달러 원하고 나는 최소한 5만 달러까지 양보할 수 있다.
5만 달러 양보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 관점에서 보면은 다소 차이가 있겠죠. 졸업생에게 초기 제한은 4,500만 원입니다. 여긴 채용 담당자, 여긴 취업 준비생. 채용 담당자 4,500만 원을 제시해요. 4,500만 원. 그리고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최대 양보. 이 채용 담당자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은 55,000. 55,000달러. 55,000달러입니다. 55,000달러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 넣은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나오죠. 자, 협상 구역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5만에서 55,000. 협상 구역이죠. 요거는 좀 이따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 이 부분은 긍정적인 협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 협상 구역이 존재할 때 협상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졸업생의 최소 양보 지점이 채용 담당자의 최대 양보 지점. 즉, 만약에 이 취업 준비생의 최소 양보 지점 5만 달러죠. 5만 달러. 채용 담당자의 최대 양보 지점 이렇게 만약에 이것보다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즉 요거 다시 여러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협상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협상 구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업 준비생은 6만 달러 이상 6만 달러 받기를 원하고 나 양보할 수 있는데 5만 달러까지 양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채용 담당자는 4만 5천 달러를 제시하고 양보할 수 있는데 너에게 5만 5천 달러 이상은 못 줘라고 합니다. 근데 취업 준비생의 이 6만 달러를 얘기하고 나는 요거는 양보 못해. 5만 7천은 양보 못해라 합시다. 협상구역이 존재하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협상론이라는 수업을 들으신 분은 요거의 개념을 아실 거예요. 아마 파트나 조파 말고도 많은데 저희 시간에는 요 두 가지 정도만 할게요. 파트나랑 조파. 우리가 협상 진행할 때 만약에 내가 이 협상이 깨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 협상 깨질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협상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거죠. 바로 이게 믿을 구석이라 할 수 좋겠죠. 이게 난 믿을 구석이 있어 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을 구석이 바로 파트너입니다. 베스트 얼터너티브입니다. 베스트 얼터너티브 최선의 대안이죠. 최선의 대안. 즉 현재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만약에 예컨대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 협상자가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되겠죠.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번 뒤에 거랑 비슷한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A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A라는 사람은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내년 연봉으로 3,500만 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최근 어떤 헤드헌팅 업체가 이 A라는 사람에게 너 어디 옮겨볼 생각 없냐라고 묻습니다.
전직할 생각이 없어?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헤드헌팅 업체가 제시한 입사 조건은 현재 회사와 같은 직급도 같은데 3,300만 원이에요. 높죠. 가능이 높아요. 그러다면 이 A라는 사람은 이번 연봉 협상에서 파트너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다른 헤드헌팅 업체에 와서 너 옮길 생각 없어? 같은 직급 3,300만 원인데?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회사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해요. 그때의 파트너, 나는 이게 파국으로 간다 해도 최선의 대안인 3,300 있어. 바로 파트너죠. 최선의 대안이 파국으로 끝날 때 최선의 대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빨리 할게요, 여러분.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첫 번째는 협상력의 강화입니다. 협상자에게 있어서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믿는 구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도움되는 결과 혹은 나의 조직이 도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은 협상의 본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쓴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해라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파트너의 이런 중요한 기능은 협상의 본래 목적을 깨우쳐 줍니다. 내 파트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파트너보다 더 나은 제안이라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의미가 있지만 파트너보다 못한 제안이 계속 제시되면은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든 예에서 3,300만 원이라는 파트너가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3,200만 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30명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파트너가 있다. 3,300만 원의 파트너가 있다면 아니야 라는 겁니다. 3,200만 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들이려 하겠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트너를 선택하겠죠. 또 맞다. 그러니까 즉 객관적 기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 기능은 3,300만 원. 이 기준이 있다. 이 기준. 3,300만 원은 파트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 전술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절할 때 협상을 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슬쩍.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실 제가 B사에서 저희들에게 단가 10만 원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매력적 제안인데 물론 사장님과는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쪽에 10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사장님하고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워낙 B사에서 좋은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그건 좀 흔들리네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 회사 10만 원을 내놨어요. 단가 10만 내놨어요. 근데 당신과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한데 저는 괜찮은데 팀 내부에서 좀 흔들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의 성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 상대방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압박감을 느낀다. 자, 그 다음 나누는 게 조파입니다. Zone of Possible Agreement.
합의 가능 시대.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조파를 합니다. 저는 possible 어렵니다. 아까 본 요게 요 협상구요. 이게 조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